드론 공간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2018년 8월 14일 전자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드론과 무인 선박을 이용한 녹조 측정 기술을 이미 최초로 개발했다고 신문에 공고가 나는데요. 이 내용을 박스를 보시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평훈 박사팀은 드론과 무인 선박을 함께 이용해가지고 공중에서 GPS를 장착한 드론을 1시간 이상 비행을 해서 넓은 지역을 촬영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처리를 해가지고 녹조라든지 식생 기술 기법을 이용해서 클로로필 알파 농도 변환을 조사를 해서 녹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처럼 제가 이 기사를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면요. 여러분들 실생활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간 정보들이 여러분 피부에 직접 와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드론에 대해서 아는 것은 드론을 어떻게 제작하는가라든지 드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드론을 어떻게 비행하는가라든지 드론 운전 면허증에, 조종 면허증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산업에 연결되는가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공간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공간 정보를 만든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드론 리모트 센싱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리모트 센싱, 원격 탐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리모트 센싱을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전파를 잡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리모트 센싱, 원격 탐사를 했고 또 좀 더 정밀을 요하는 부분은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전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리모트 센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그런 리모트 센싱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리모트 센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또 해양 기술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파장이 동강돼서 나옵니다. 동강돼서 나오는데 제일 파장이 긴 라디오파부터 파장이 작은 감마선까지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 중에서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 파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전파, 라디오파와 적외선파, 가시광선파뿐이 이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파장 중에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대기를 통과해서 사람에게 직접 닿는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 인류는 아마 저기 하죠. 절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에 대해서 대기 중에서 이를 차단해주고 이런 해로운 파장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층들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 파들이 직접 지구의 땅에 바로 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리모트 센싱에 이용하는 파장은 여기에 나오는 가시광선과 적외선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우리가 물체에 빛이 닿아서 저 물체가 보인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하는 거는 가시광선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우리 눈에 들어와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파장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카메라에 의해서 우리가 촬영을 해야만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슬 프리즘으로 분광했을 때 가시광선과 일부 적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파장 중에서 비지블 웨이, 가시광선과 인프라레드 웨이, 적외선 파장만 사용해 가지고 물체에 따라서 반사돼서 나오는 파장들을 우리가 어떠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 이 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리모트 센싱하는 것을 세츄레이트 리모트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작업을 에어리얼 리모트 센싱이라고 그러고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파장들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구성하는 것을 드론 리모트 센싱이다. 자, 그래서 위성 자체, 비행기 자체, 드론 자체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파장을 받아들이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리모트 센싱을 하려고 그러면은 플랫폼과 센서가 있어야 되고, 이 센서를 우리가 통상 쉬운 말로 임무장비라고 합니다. 임무장비를 뭘 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태양이 뜨지 않는 날이라든지 우리가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때는 드론에다가 라이다라든지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빛을 쏴가지고 반사파를 받아가지고 리모트 센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 대한 반사파를 받아서 하는 리모트 센싱을 패시브 센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직접 사람이 만든 파장을 쏘아가지고 반사되어 오는 파를 이용해가지고 리모트 센싱하는 것을 액티브 센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즉 플랫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성 리모트 센싱, 위인 비행 리모트 센싱, 드론 리모트 센싱으로 나누고요. 태양빛을 이용하느냐, 인공빛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패시브 센싱이냐, 액티브 센싱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카메라는 다시 말해서 패시브 센싱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뭔가를 분석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뭘 활동하는데, 결국은 센서가 RGB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반사되는 빛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도 결국은 리모트 센싱의 한 분야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도에 따라서 궁금한 게 위성 리모트 센싱하고 드론 리모트 센싱하고 에어리얼 리모트 센싱이 어느 정도 고도에서 사진을 찍는가 하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드론은 100m에서 400m 고도에서 비행을 하면서 리모트 센싱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행기들은 1.2km에서 3.5km 고도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고요. 위성은 700km에서 900km 정도, 고도가 700km에서 900km 정도에서 리모트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에어본 사라는 게 있어요.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장비들은 보통 10km에서 12km 고도에서 리모트 센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셔틀,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지상을 갖다가 동결하고 있는데 185km나 575km에서 리모트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에어본이나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는 군사용으로 사용하고요.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드론이라든지 에어리어라든지 셔틀에서 위성을 이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쓰는 게 무슨 내용을 쓰느냐 그러면요. GSD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조그마한 네모진 화소로 나오죠. 동그란 화소가 됐든 네모진 화소가 됐든 그 화소 한 화소가 길이 얼마를 나타내느냐 하는 용어를 GSD라고 얘기합니다. Ground Sampling Distance. 그 점 하나가 사이즈가 얼마 정도의 거리를 나타내는가를 GSD라고 하는데요. 드론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GSD가 2cm에서 10c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점 하나가 2cm를 나타내거나 10cm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소위 다운 지도라든지 이거는 GSD가 50cm급입니다. 국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민간인에게 공개하는 영상들은 항공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은 GSD가 50cm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트 센싱에서 드론 리모트 센싱에서 주로 사용하는 GSD 해상도는 보통 10cm 이하가 되겠고요. 넓은 지역을 할 때는 비행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GSD가 20cm에서 1m까지의 그 GSD를 가지고 리모트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드론 리모트 센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행기들을 드론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드론과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DJI 매트리스 600이라는 드론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원세트, 두세트, 원세트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재직하고 있는 글로벌 공간 정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장비들인데 회전익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고전익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DJI 팬텀 프로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무슨 리모트 센싱을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사용하기에는 DJI 팬텀 프로 정도만 되면은 아주 훌륭한 리모트 센싱 장비가 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리모트 센싱에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 임무 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진을 이용한 리모트 센싱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드론 포토그래메트리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근데 사진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센싱이라든지 다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JI 팬텀 프로에는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이 카메라만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임무 장비들은 큰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영역이라든지 긴 영역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갖다가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회전익 드론을 이용하지 않고 고정익 드론을 이용합니다.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의 차이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드론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좁은 지역을 이용할 때는 회전익 드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론이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서서 뭔가를 찍는다든지 자세하게 찍는 것을 호버링 한다고 그래요. 드론이 제자리에 떠 있는 것을 호버링 한다고 그러는데, 호버링에서 뭔가를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전익 드론을 이용하게 되고요. 넓은 영역에 균일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고정익 드론을 이용하는데, 고정익 드론은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이 VTOL이라는 말을 써놨죠. VTOL이 뭐냐 그러면은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즉 수직 이착륙기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익기를 손으로 던지거나 쏘아가지고 런칭을 이용해서 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활주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수직 이착륙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 하드웨어적인 얘기들은 다음 세션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한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소프트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가 포토스캔이라는 소프트웨어, 픽스포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90도 위로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드론은, 여기에 있는 드론들은 상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랑 밑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쪽으로 사진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바로 아나피라는 이 드론이 있어요. 이 드론은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180도로 사진을 찍습니다. 180도로 사진을 찍게 되고요. 또 수중 드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ER을 조사한다든지 수중에 뭔가를 촬영해서 조사를 할 때는 수중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에 붙이는 센서, 드론에 붙이는 센서는 실무에 사용하는 드론에 붙이는 센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센싱에 사용하는 레이저 스캐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지브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를 얘기하고요. 혹자는 비지브 카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RGB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 분광대에서 나오는 화장을 받아들이는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그래서 여기에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이죠. 왼편에 있는 것들은 공간 정보 중에서 위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카메라들은 속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센싱에서 레이저 스캔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라이다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다. 이 작업에 대해서 라이다 작업을 한다 그러고, 라이다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리모트 센싱하는 작업을 우리가 보통 포토그래메트리, 사진 측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사진 측량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행위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속성 정보는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말을 붙이는데요.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유는 NDVI 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NDVI 맵이라는 것은 식생지수인데요. 식생지수가 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멀 카메라로 작업을 하면은 서머그래피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열화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열화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판넬, 태양광 발전소의 사용에는 그 판넬을 조사를, 판넬 관리를 뭘로 하느냐? 이 서머 카메라를 이용해서 서모그래피 화상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식생지수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많으시죠. 앞서 얘기했던 녹조 적조 현상에 대해서는 비지블 카메라를 가지고 전체적인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를 가지고 NDVI 지수를 분석해가지고 녹조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건물 외벽을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 공간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 크립, 검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 건물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하는 문제는 정확한 형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레이저 스캔을 이용한 라이다 작업을 해가지고 XYZ 값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에 3D로 만드는 형상에 대해서 텍스처 매핑이라고 해서 실사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색을 입히는 것. 그대로의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비지블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공간 정보를 취득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 다음에 뭐 금이 갔는가, 깨진 부분이 있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임무 장비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간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센서 중에서 뭐 하나 소개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알아본 센서 중에서 라이다 센서 중에서 이 장비가 제일 소위 얘기하는 저기죠, 가성비가 높은 라이다 제품인데요. 이 라이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이미지 센서고, 요것들은 멀티 스펙트럴 센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이 DJI 팬텀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거나 하고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2D 사진을 찍어서 3D를 만듭니다. 3D를 만들게 되는데 사진을 우리가 나중에 세 번째 세션 정도 가면은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사진을 착각하고 찍으면은 사진에 오브젝트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에 대해서 X, Y, Z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중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진 자체는 우리가 사진 자체는 2D 베이스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의 한가운데 점을
0,0이라는 좌표값을 부여해요. 그걸 기계좌표라고 얘기합니다. 좌표 얘기는 3D 공간 정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 이 2D 베이스의 사진을 입체시해서 3D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3D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실제 좌표값이 어떤가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 점에 좌표값들을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캐리브레이션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전체가 실제 좌표값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사진을 찍으면은 가운데 점이 0,0이라는 좌표값을, 기준 좌표값이 생겨가지고 사진 전체가 좌표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좌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여기를 0,0이라 그러고 여기를 800,600이라고 하자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좌표라고 얘기해요. 상대좌표라고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상대좌표라든지 기계좌표로는 변할 수가 있죠. 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좌표 기준이 있어서 이 좌표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 작업을 하든 간에 동일한 좌표를 쓴다고 얘기하는 것을 절대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형 공간 정보를 만들었을 때 절대좌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 측량 도구 중에서 요즘 가장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GPS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값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가 GPS 측량기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도값을 갖다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다음번에 제가 이 좌표값이라는 것을 따로 세션을 만들어가지고 좌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떤 좌표를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은 따로 세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측량 장비가 있다. 이 측량 장비들은 지형을 3D로 만들어가지고 특정 점에 대한 XYZ 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XYZ 값을 실제 필드에 나가가지고 좌표를 찍어오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분들은 뭐 이것만 얘기도 아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좀 설명을 다음 세션에서 드리겠습니다.